박용진 의원에 대한 별명 또 하나 있죠. 삼성 저격수. 아, 예.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시원하다. 재벌의 문제 빨리 잘 해결해 달라 이런 목소리가 있는 반면 다른 한 곳은 그래도 삼성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상당히 기여를 하는데 그럼요. 왜 삼성을 박용진 의원은 계속 괴롭히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요. 좀 답변 좀 해주세요. 삼성 대단한 회사고요. 특히나 삼성전자는 2016년도 대한민국 그 전체 GDP의 14.6%를 차지하는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예요. 어마어마한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 망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사실은. 그러면 삼성을 그 중요한 비중을 잘 아는 박용진이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삼성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왜 그 훌륭한 인재와 그 시스템을 동원해서 공장 바닥을 뜯어내고 거기에다가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노트북과 서버를 숨기는 그런 짓을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하고 경쟁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재벌 총수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 돈을 횡령해서 최순실한테 뇌물을 갖다 바치기를 하고 말을 사주질 않나. 공장 바닥 뜯어내고 거기서 숨겨. 그게 회사 운영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재벌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의 훌륭한 기업이 잘못 운영되고 회사 돈을 횡령당하고 또 횡령당한 회사가 재벌 총수 그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무슨 뭐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거 만들고 또 거기다가 뭐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람을 봐주세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도둑에게 도둑을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 저는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는 맞지 않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어떤 뭐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이게 꼭 필요한 부분 때문에 제가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삼성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그런 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고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 중에 박용진 의원이 줄곧 또 법안 발의도 하고 주장하고 하는 것이 상법 개정안이잖아요. 네, 네. 가장 어떻게 보자면 재벌 체제의 문제의 핵심을 바꿀 수 있고 주주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집중투표제라든지 대표소송제라든지. 네. 그런데 그건 왜 유치원 3법처럼 못하고 안 하는 겁니까? 재벌이 일단 너무 세요. 반대 힘이 너무 세서. 반대 논리력이 너무 세고요. 네. 그러니까 한유총은 사실은 작은 이익 집단이거든요. 그런데도 힘들었어요. 근데 한유총이 한 10,000배쯤 셀걸요? 재벌 집단들이. 10,000배 그렇잖아요. 넘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정치인들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 중에 이른바 학계에서 오신 분들이라 혹은 경제계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본인들의 소신이 이 경제민주화하고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일단 들어와 계시고요. 실제로 학계에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이론적인 어떤 토대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많고, 반대 논리가 언론, 많죠. 뭐 이제 일단 경제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경제 일선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구성하고 있는 경제연구소 이런 데서도 엄청난 영향력들이 많아서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대정신이에요. 경제민주화는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지만 또 8년 전을 생각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법안이었습니다. 우리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그 박근혜 후보 때 대통령을 만들면서 이 법안을 기초하고 제공했었던 역할을 하셨고 또 4년 뒤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오셔서 그 대표 발의를 하셨어요. 이 법안을. 그렇죠. 비대위원장 시절에. 예. 그러니까 8년이나 된 오래된 국민과의 약속이고 네. 8년 동안 우리 정치권이 실현시키지 못한 법안이라서 반드시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제를 위해서 너무 경제에 옥죄기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민주화를
이뤄내는 이 상법 개정안이 잘 되어야 우리 경제가 활력이 더 생겨요. 우리 코스피가 지금 뭐 저 코로나 사태 맞아가지고 막 급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 그 전에나 지금도 그런데요. 한 2000에서 2300 사이에 이른바 박스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주식이 너무 그러니까 평가가 되게 낮다. 저평가돼 있다. 예, 저평가의 이유가 뭐냐면 배당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을 사면 일정하게 뭐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데 배당 성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그 4대 재벌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코스피 상장 기업들보다도 훨씬 배당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적은 지분으로 재벌 총수들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아주 센 기업들, 유망한 기업들을 다 이게 그 장악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아하. 배당을 많이 해요. 그래봐야 자기는 뭐 해봐야 뭐 4% 정도를 가지고 있고 단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주식은 0.6%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그것도 몇 조예요. 2조가 넘는 지분이긴 한데 그 배당을 해봐야 자기는 0.6밖에 배당을 못 받으니까 배당을 안 해요. 배당을 안 하니까 주로 어떻게 하느냐? 단타 매매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를 제대로 장기 투자를 해외에서도 잘 안 하는 거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저는 배당 성향을 높이고 기업의 잘못된 투자나 잘못된 선택을 최대한 그 위기를 낮추려면 이 사회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된다. 일부러라도 우리가 레드팀을 둬서 요즘 기업들이 많이 그러죠. 많은 기관들이 그러는데 레드팀을 둬서 이거는 잠깐만요. 생각 좀 해봅시다.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총수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은 총수들이 요만큼밖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장악해서 그냥 누구도 다 노후를 못하는 거예요. 예. 금호 그룹이 망했다고 평가를 받는데 망하는 과정 중에 제일 잘못했던 게 기업 인수합병을 잘못한 거예요. 너무 큰 뭐 대우건설을 인수해버렸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결과가 주주에게 투자자에게 완전히 잘못했고 그 기업에게 노동자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힘든 상황을 가져오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오너들의 판단 그리고 저평가된 한국 경제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기업 운영 구조, 기업 지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법 개정안이 그 핵심이다. 그러나 상대가 너무 세서 쉽지는 않다. 그래도 8년이나 된 오래된 국민과 약속이니까 이번에는 좀 됐으면 좋겠다. 조금 진보적인 박용진을 기대하는 분들은 복지에 대한 확실한 또 공고한 확대의 비전이 있느냐. 좀 보수적인 분들은 복지한다면서 자꾸 세금 올리고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능력으로 돈 번 사람들에게서 돈 자꾸 뺏어갈 거 아니냐. 이 두 가지의 기대와 우리가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해답이 있습니까? 복지를 확대해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네. 세금 증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증세를 하려면 근데 중요한 건 부자들 혹은 국민 중산층들에게 네. 이 복지 혜택을 위해서 왜 증세를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쓰여질 건지 잘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동의를 하는 분들은 당연히 세금을 더 내겠죠. 네. 우리가 이번에 봤잖아요. 한국이 이런 코로나 사태에 뛰어난 방역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죽거나 더 심각하게 상황이 가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었던 데에는 건강보험 체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건강보험 체제는 어쨌든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여기에 더 내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왜냐하면 효용감을 느꼈기 때문에 네. 그 돈을 더 내겠다는 건데 복지도 마찬가지다. 돈을 내는 만큼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또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내 돈이 잘 쓰인다. 이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자를 돈 벌어서 세금 낸 사람들 약간 적대시하는 듯한 그런 사회 분위기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든지 자기 능력에 따라서 돈을 벌고 네.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낸 분들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존경하고 박수 쳐주는 분위기 그런 건 이제 만들어 나갈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사회를 구상하고 하는데 숨겨서가 아니라 내놓고 설득하고 토론하고 반대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치인이 할 일이고 정치 역할이라고 봅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국민들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해하고 납득하고 따라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약간 답답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과 관련된 개혁은 국민들이
껄끄럽게 생각할까봐 더 얘기를 못하는 것도 지금 우리 정부에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전부터 미세먼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탈원전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기료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국민들에게 설득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정치인이 가져야 될 용기라고 보는데 누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너는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대통령 하긴 글렀어. 그렇게 하면 누가 뽑아주겠냐? 그거 안 줘, 이렇게 말이죠. 그거 전기를 올리겠다, 세금 올리겠다, 누가 표를 주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정치인들이 가져가는 딜레마이긴 할 겁니다만 솔직한 정치가 오히려 나중에 평가받을 거라는 생각은 네. 믿음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동산 문제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속에 해법이 잘 안 찾아지거든요. 그럼요. 예, 박용진의 해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약간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강남 3구 네. 여기 아파트 값 잡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정책적 목표가 아파트 값을 잡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를 유지해주는 게 필요한데 예. 우리는 지금 너무 성냥값 찍어내듯이 임대 아파트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이렇게 어떤 주거를 막 이렇게 던지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 다양한 방식의 주거 안정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거를 안정시켜내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 박탈감, 그다음에 어떤 뭐 부의 불평등 이런 것들을 야기하는 어떤 아파트 값을 잡는데 그 다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장 논리에 맡기면 되고요. 시장 논리에 맡긴다라고 하는 건 지금의 재건축, 재개발 등을 조금 더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고 거기서 네. 일정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오케이 돈 벌었어 세금 환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거 안정이야말로 지금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주거 안정이야말로 국민 행복주의의 가장 첫 출발이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공급 정책, 그다음에 적은 돈으로 집을 사거나 주거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